자, 시즌 1 끝나고 이제 시즌 2 계약하고 첫 수업 저번 주였고 오늘 두 번째 수업인데 여러분 공부하는 걸 보니까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어서 아마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꺼낼게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직도 국어 수업을 안 들은 학교도 있고 이제 듣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보통 첫 단원이 전부 다 문학, 특히 많은 학교들이 윤동주의 자화상일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좀 덩어리가 큰 이야기인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벽에 부딪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벽에 부딪히지 않는 인생 없고요. 벽에 부딪히지 않는 인생을 살 사람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인간의 숙명 같은 겁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인간은 신으로 태어난 적도 없고 인간은 짐승 같은 본능도 있지만 신과 같은 이성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항상 고난을 겪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자아성찰이라고 하는데 자아성찰은요, 절대적으로 나만 들여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나 시대정신이 있는 데서 와요. 무슨 얘기냐면 선사라는 건 역사 이전이에요. 기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뭐 화석이라든지 매장된 물품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기록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로서 존재하지 않고 기록이 되기 시작한 시점은 전 세계 공통으로 농경 이후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요, 선사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맘모스 이런 거 잡고 있을 거고, 메모드 잡고 있을 거고, 토끼 잡고 있을 거고, 채집해야 될 거고, 수렵 채집 활동을 했을 거고, 여러분의 집단 속에서 수렵 채집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부족 공동체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농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계급 분화가 일어났고 역할 분함이 일어났고, 그리고 인간은 항상 사회적 동물이에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당장도 여러분이 세상 족같고 다 싫어가지고 무인도가 살아야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거의 동물로서의 삶을 살게 될걸. 어쨌든 농경 시작 이후에 80% 이상의 인간이 농사를 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80%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항시대가 왔고 산업혁명이 왔고 지금 이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기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시대고요. 다만 앞으로의 시대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측이 되는 시대예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몰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자유도 아니야. 세 번째, 본인이 원한다고 착각하지만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삶을 살아요.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 국어교육학에서 이렇게 몇십 년씩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교과서를 만들거나 교육과정을 만드는 교수님들은 정말 저 같은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정말 그 천재적인 머리로 대단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첫 단원을 윤동주의 자아상을 준 거예요. 윤동주의 자아상을 보면요, 그 시대는 일제강점기 말입니다. 시대정신이죠. 시대적 배경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윤동주라는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가 미워지기도 좋아지기도 미워지기도 안쓰러워지기도 하는 내적 갈등 끝에 뭔가의 답을 결국 찾아가요. 결국 여러분 나이 때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나이가 늦어도요 쉽지가 않고요. 너무 빠르면 뭐 3살 먹은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딱 이제 여러분 나이 때부터 시작하는 나이인 거예요. 한 10년? 짧아도 길면 20년, 30년을 여러분은 정말 이 폭풍우 속에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폭풍우 속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때는 약간 현자 타임. 현자가 딱 돼서 뭐 유교에서 얘기하든 또는 성경에서 얘기하든 뭔가 깨달은 사람이 돼서 살아갈 거라고. 그때쯤 되면요, 세상을 좀 아는 상황이 됐고 그때쯤 되면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거의 대부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안목도 능력도 갖춰질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 시인은 어떻게 살았었고
이 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낼 수 있고 느껴낸다면은 이 사람 겪었었던 삶에 대한 간접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삶도 많이 바뀔 거니까. 자, 좀 좁혀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국어 국문학적인 전통으로 봤어요. 여러분 내신 대비를 하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작품을 외우려고 들고요. 작품의 옆에다 필기 쓰고 외우려고 들어요. 되게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고 미련하고 멍청한 건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선택지가 될 수도 없어요. 내 주변의 99%가 미련하고 멍청하다는 이유로 나같이 멍청해지는 건 내 인생 조지는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동네에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사실 이 동네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겪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여기 있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요. 아, 이거였구나. 자, 국어과는요. 전 과목이 도국과입니다. 그래서 국어 강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뒤지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전 과목을 다 공부해야 돼. 정말. 예술,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할 거 없이. 법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문학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교육 심리학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반응을 봐야 되니까 심리학은 물론이고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소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이 때 이 친구들이 최선의 공부를 할 수 있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자꾸 1, 2월 달에는 좀 놀아주다가 3월 달부터 각을 잡고 있냐면 분위기를 잡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4월 달이 되고 내신 점수를 받잖아요. 그 점수를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고3 첫 시험을 조졌고요. 덕분에 절대로 서울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덕분에 고등학교 자퇴를 했었어야 됐고요. 고등학교 자퇴를 함으로써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고요. 복학했다고 또 자퇴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2번 자퇴해서 사고 친 적도 없는데 대학 가려고. 그러면서 인생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여러분 스스로도요. 여러분이 꼭 서울대를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의대를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능성이 어딘지까지는 실험해볼 이유가 있는 거고 겪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그냥 대충 적당히 남들 하는 대로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이 겪어본 적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성인의 나이가 돼서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시대가 올 텐데 참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매트리스 속에서 깨기 위해서 빨간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살기 위해서 파란 약을 먹을 수도 있는데 수능 국어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해석을 잘 해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3년 프로젝트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잘 따라오십시오. 자, 좁힐게요, 이제. 이 지문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 지문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국어에서 문학은 평가원에서 예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요. 문학의 정의를 씁시다. 평가원에서 문학은 언어예술이라고 해요. 그럼 이미 여기서 평가원의 관점과 정보를 처리하는 기준점이 나오는 거죠. 내용과 형식이라는 기준점. 오케이? 다시 보세요. 자, 예술인데 어떤 예술이에요? 언어로 된, 언어의 형식으로 된 예술이에요. 문학은. 그래서 언어예술로 정의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이 문학을 다루든 비문학을 다루든 항상 예술 소재가 나오면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나 좀 잘났네를 랩으로 표현하면 힙합이 되는 거고 나 좀 잘났네를 사진으로 표현하면 인스타가 되는 거고 나 좀 잘났네를 영상으로 찍으면 틱톡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감정을 운문의 형태로 표현하면 서정장르가 되는 거고요. 생각을 산문의 형태로 표현하면 서사, 교술, 극장르가 되는 거고요. 감정을 악기를 쳐가지고 표현하면 기악이 되는 거고 감정을 사람 목소리로 표현하면 성악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체계는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은 철저하게 평가의 관점, 예술의 관점으로 먼저 따라오셨어야 되고 따라오시다 보면 그 뒤가 뭔가 보였을 거예요. 아, 제발 재미없어 하지 마. 재미없는지 아는지 재미없어 하지 마. 봅시다. 자, 파란색 펜 들고 똑같이 따라오세요. 1단락부터. 물론 내가 놀 수 있어요. 놀 수 있는데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아보라고. 자, 봅시다. 1단락. 꼭 영어 써야 되니? No pain, no gain. 인생이 진리예요, 여러분. 거저 얻는 새끼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공부라는 대가는요, 제일 값싼 대가예요. 그냥 공부로 얻고 싶은 걸 얻으세요. 제일 쌉니다, 공부가. 여러분 사회 나가가지고요, 얻으려고 들죠. 얘들아, 네, 이렇게 표현하기 싫은데 저는 20살 이후에 수도 없이 굴복했고요. 수도 없이 비굴해져야 되고요. 수도 없이 비참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뭔가를 잘 이뤄놓잖아요. 별로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많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되게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 정말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다 얘기를 못할 뿐이지 말도 못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 공부를 시키는 이유, 부모님 시키는 이유는요. 공부가 제일 값싼 대가예요. 여러분 3년이 제일 값싼 대가예요. 정말로. 여러분 20살 이후에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를 얻으려면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딱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알아먹을 사람 알아먹을 테니까. 봅시다. 자, 항상 일단락은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라고 말씀드렸고, 주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갑자기 미술관 얘기가 나오면 되게 구체적인 뭔가를 얘기한 거잖아요. 예시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예시로 무슨 얘기를, 어떤 주제를 도입하고 싶었던 걸까 보니까 형광펜으로 몇 줄 칠게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장르를 도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퍼 리얼리즘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글 전체의 주제는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실장님, 여기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필기 못한 학생은 하시고. 자, 같이 읽어볼게요.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 부부를 본다면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랄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미술작품이라는 걸 알면 또 놀랄 것이래. 놀란다 얘기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주제 도입하기 위해서죠. 이처럼 세모 칠게요. 이런 애들을, 제가 세모 치는 애들은 앞으로 표지라고 부를 겁니다. 표지.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앞쪽 내용은 덜 중요해요. 뒤쪽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우리는 정보량 터지고 시간 없을 때는 이처럼 뒤쪽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형광펜 루트를 칠게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장르가 하이퍼 리얼리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처리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국어 만점이 나오기 힘들어요. 평가원은 여기서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다가 내용, 재현한다에다가 형식이라고 써줄 거예요. 자, 필기 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예술은 내용과 형식으로 쪼개서 본다고 했었잖아요. 즉, 이 하이퍼 리얼리즘에서 다루는 내용, 주제는 현실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를 그릴 수 있잖아. 이 사람들은 완전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걸 그리고요. 형식은 정말 현실에 가깝게 재현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림 보여주면 바로인데 뭐 사실 지문에 그림은 없으니까 안 보여줘도 되긴 하는데 잠깐만요. 예를 들면 하이퍼 리얼리즘 딱 쳐보잖아요. 이제 이런 게 하이퍼 리얼리즘이야. 이게 사진 같잖아.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야. 이게 하이퍼 리얼리즘이야. 진짜 실물처럼 만드는 거. 여러분이 뭐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미국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마담 투소라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일종의 박물관 같은 건데 예를 들면 누가 사람이고 누가 인형 같니? 둘 중 하나는 사람이고 둘 중 하나는 인형이야. 완전히 실물하고 똑같이 재현하는 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오케이? 반면에 좀 이따 나오는 팝아트는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팝아트인데 팝아트에서 되게 유명한 작품은 이런 거 행복한 눈물 이런 게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앤디 워홀도 있고 리히텐슈타인도 있고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게 아마 몇 천억 할 거예요. 삼성이 그걸 사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어요.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울고 있는 걸 완전히 그냥 리얼하게 그린 게 아니라 되게 변형하고 왜곡했잖아요. 약간 만화적으로 재해석을 했고. 이런 걸 팝아트라고 하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아까도 얘기할게요. 대상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술에서 내용을 얘기한다고요.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 실제와 똑같이 표현한다.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예술 형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술 지문은. 평가원의 지문. 여러분 대학 이후에는 여러분 전공이나 관점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세요. 수능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같은 리얼리즘의 경향에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특성이 잘 드러난다. 자, 비교도 세모치고 표지예요. 자, 비교한다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거예요. 어떤 공통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들은이라고 묶어주면서 볼게요. 자, 형광펜 밑줄.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을 모습을 대상으로 삼았다. 즉 예술의 내용은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이에요. 자, 그리고 차이점인데 팝아트는 함축적 변형이고요. 하이퍼 리얼리즘은 재현이에요. 즉 얘는 형식이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는 되게 변형했잖아. 아까 얼굴 기억나죠? 사람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얘는 보면 기억나죠? 완전히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실제 사람하고. 아 진짜 누가 이민호? 뭐가 인형이야? 모르겠어. 왠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 하이퍼 리얼리즘 그래서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했다. 예술의 형식은 재현이다.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수능 국어는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한테 배웠을 뿐이에요. 그냥 이거니까 이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계속 볼게요. 그래서 팝아트는 현실성, 하이퍼리얼리즘이 현실성 뭐 얘기를 했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재현이냐 변형이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또는 독서를 읽을 때 그냥 학생들 보면 쭉쭉 읽어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학에서 암산하는 친구들이죠. 되게 뛰어난 친구들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수학의 1번부터 30번을 전부 다 암산하는 애들은 한 5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요. 그런 천재를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대학은 저보다 못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천재적이잖아. 오히려 그게 사는 게 너무 괴로울 때가 있고 오히려 뭔가 이 수능이란 누레, 입시라는 누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자기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 사회적 계급 다 있다는 거 다 알잖아. 중고등학교 때는 일진들이 저 윗계급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30대가 되면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저 윗계급인지 다 알잖아. 명품 차고 있으면 그게 윗계급인지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안다니까? 불편하니까 다들 쉬쉬하고 있을 뿐인 거지 솔직히 내면에는 다 있어. 자, 거기에 휩쓸려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알라고. 알고 있으면 이용하든 거부를 하든 선택을 하든 자유가 생기는데 모르고 있으면은 영문도 모르고 대가리 맞고 뒤지는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잘 들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 이게 그냥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학생들이 물어. 선생님 구조도 그려야 돼요? 아니 독서 교과서 계속 보여줘야 되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수능 문제는 결국에는 교과서 시험 범위예요. 똑같은 거야. 구조도 그리시면 그냥 답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 사실 뭐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릴 것도 없긴 하지만 쉬운 거 가지고 연습을 해야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다시피 쉬운 걸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단락의 역할 아까 항상 얘기했었죠. 주제를 세팅하는. T는 토픽, 세팅, 주제 세팅 이렇게 쓸 거예요. 예시로 도입을 했고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그리고 2단락에서 하이퍼 리얼리즘의 성격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현실성과 사실성. 근데 중요한 건 현실성, 사실성이 아니라 자, 잘 보세요. 하이퍼 리얼리즘도 예술이고 우리는 평가원의 정보 처리를 알고 있죠.
예술은 뭐? 내용과 형식으로 나눈다. 내용은 주제,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죠. 대상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현실성은 내용에 대한 것이죠. 사실성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재현을 똑같이 할 것이다. 기법에 대한 거, 형식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이퍼리얼리즘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내용이고 형식은 재현을 정확히 하는 거야. 반면에 비교 대상으로 나온 팝아트는 역시 현실에 나온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재현보다는 변형을 한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얼추 한 100단어, 150단어 정도는 정보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의 단어로 정보처리 끝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요즘 시대는 정보가 미친 듯이 많은 시대예요. 딱 1년 6개월만 지나면 인류의 역사상 있었던 만큼의 정보량이 새로 생겨나요. 무조건 이런 식의 정보 처리예요. 여러분 더 아셔야 되는 게 2025년부터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는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바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라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 됐고요.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제 보안 시스템 다 바뀌어야 돼요. 양자 컴퓨터의 속도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아예 다른 차원이요. 지금 제일 좋은 컴퓨터로 100만 년 연산해야 되는 게 양자 컴퓨터 10초면 끝나요. 이미 보안 다 뚫리고요. 그때쯤 되면 비트코인 그때 되면 다 작살나요. 비트코인이 왜 그러냐. 비트코인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한 형태의 일종의 지금의 중앙 정부가 보증해주는 화폐에서 새로운 화폐 체제로 넘어간 건데 핵심은 보안인데 그 보안이 다 뚫려요. 사실은.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면 혹시라도 들고 있다면 2013년 내지 4년쯤에는 한번 빵 튈 거고 그대로 그냥 다 폭락이에요. 왜냐하면 2025년부터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2025년이요. 여러분 딱 대학 가서 새내기 때 어마어마하게 다른 시대가 오기 때문에 빨리 대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00년 전이면 농사 지으면 된다니까. 100년 전이잖아요. 빨리 개화하시면 돼요. 50년 전 미국 가셨으면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열심히 하세요, 빨리. 필기하세요. 뭐 아는 게 있고 베이스가 있어야 뭘 해도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해야 됐고, 자, 그럼 3단락으로 넘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현관편 밑줄.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하이퍼리얼리즘이다. 대표적인 작가 헨슨이 있다. 예시.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하이퍼리얼리즘의 원리를 예시에다가 적용하는 거겠죠. 동시에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내용이라 그랬죠. 예술에. 자, 그럼 봅시다.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게 중요한가? 잠깐만요. 자본주의 일상 내용이고요.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형식이죠. 그래서 봤더니 잘 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돈미세가 아니라 저는 자본주의가 인류 역사 발전, 인류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인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도 있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 이 사람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3단락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하이퍼리얼리즘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특히 하이퍼리얼리즘의 내용인데 하이퍼리얼리즘의 내용은 자본주의 비판이에요. 더 읽어봐도 이만한 정보 외에는 별로 보이질 않아요. 이 작품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의 여자인데 그녀는 욕망의 주체, 물질에 대한 탐욕, 욕망은 나쁜 게 아닌 것 같거든. 근데 탐욕이라는 표현은 되게 부정적 어감이잖아요.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는 욕망의 객체고 물질을 상징하고 있고 여자가 상품이 넘치게 가득한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것은 물질 총수의 과잉 소비 성향. 이런 거는 되게 좀 부정적 관점을 본 것 같고 다른 내용 없죠? 아, 자본주의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4단락 내용 뻔합니다.
지금 하이퍼 리얼리즘을 적용해가지고 내용을 다뤄줬으면 이제 형식을 다뤄줄 차례인 거죠. 그 4단락은 그래서 3단락 예술의 내용 다뤘으면 이제 예술의 형식을 다룰 차례예요. 어떤 형식을 다룰까 봤더니 기법이라고 형식 다뤄주는 게 딱 보이죠. 자, 그럼 어떤 기법을 썼냐? 현관 패널 밑줄 할까요? 실물 주형 기법이라는 걸 썼대요. 그럼 이 질문은 그냥 끝이에요. 지금 한 500단어 정도 되는 정보량이지만 15개 정도의 키워드로 끝이에요. 그럼 딱 이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 처리는 딱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내신이고 수능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제가 왜 내신을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라고 하냐면 이렇게 풀잖아요. 존나 쉬워요, 진짜. 진짜 뭐 50분, 60분 푸는 내신 문제들이요. 10분 컷, 20분 컷, 30분 컷이요. 진짜로. 너무 쉬워. 틀릴 문제가 없고 틀릴 이유도 없어요. 1 더하기 1은 이 누가 틀려요. 근데 틀리고 있다니까? 왜? 덧셈을 못 배워서. 얼마나 안타까운데 그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작은 국어지만요. 20살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고요. 직업이고요. 능력이에요.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잖아요. 빨리 깨우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각도기가 좁혀지질 않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내에서 세금을 조져가지고 상류층과 뭐 중산층과 또는 살기 힘든 사람들 이렇게 격차를 좁히려고 해도요. 뭐 미국은요. 안 앞서갑니까?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예요. 빈부격차가 단순히 이제는 한 국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요. 국제적인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네수엘라 다 팔러 다녀요.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작살났어요. 우크라이나 작살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국제정치는 야생이고요. 우리나라가 참 운이 좋았던 나라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을 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능력 없는 인간은 도태되는 게 인류 역사에 항상 반복되었던 사실들이고 여러분 능력이 뭐든지 간에 잘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볼게요. 4단락.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해서 실물 주형 기법까지 왔고 마지막 5단락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했던 내용들 요약 정리하면서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현관펜과 정보 처리로 이 정도의 정보 처리 표 처리로 답은 다 나온다니까요. 필기 정확하게 하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필기 못하는 학생들은 캡처해서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소속된 단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잡아주세요. 여기. 윙. 여기 잡아주어서 사진 찍어 올리셨나요? 네, 지금. 올리고 있나요? 자, 저한테 오시죠. 자, 기억이 현실성이었고요. 현실성은 평가원 관점으로 보자면 얘는 뭐였다고? 예술의 내용이었고요. 니은은 사실성, 예술의 형식이었다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글의 주제는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얘기인데 하이퍼 리얼리즘을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팝 아트와 비교 대조했고 핵심 주제는 현실. 공통점은 현실에 대해서 다루고 특히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 내용은. 하지만 형식이 달랐네요. 형식은 하이퍼리얼리즘 재현했고 팝아트 변형했다고. 다시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내용은 현실에 있는 것을 다뤘다. 또는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형식은 차이점이다. 하이퍼리얼리즘은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팝아트는 변형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럼 정답 1번 끝이네요. 왜?
글의 주제가 뭔데? 파바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의 공통점, 자본주의 일상. 내용. 끝났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제발. 영혼 없는 눈빛. 아니야. 무슨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봐봐. 파바트가 있고 하이퍼리얼리즘이 있어요. 당연히 비교대조 표 그리는 정보 처리를 원했고, 그러면 비교대조 하겠죠. 공통점 비교 뭐예요? 자본주의 일상을 다뤘다니까? 주제, 내용이 자본주의 일상이에요. 기억, 현실성이 내용, 주제예요. 그러니까 1번 선지를 정답 선지로 설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17번도 바로 정답이 보여요. 5번. 왜? 여러분 보나마나 1번 선지부터 왔다 갔다 굉장히 고달팠겠지만 평가원 관점은 그냥 읽어요. 자, 얘들아. 이거 예술의 내용이 뭐였어? 이거잖아. 자본주의 일상을 다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본주의 일상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비판적 관점. 그런데 합리적이다? 비판적이지 않잖아. 정답은 5번이죠, 그러면. 자본주의 일상을 비판했잖아요, 지금.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지. 정답 5번 끝이라고.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3분 컷 지문이야, 3분 컷 지문.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되게 쉬워요. 내신이고 수능이고 할 거 없이. 존나 쉬운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저 차원으로 가서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미련하고 멍청한 거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자유니까 내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거야. 계속 봅시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예술에서 정보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고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었는데 지금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형식 물어볼 차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형식을 묻고 있는데 잠깐 필기하고 갈게요. 얘들아, 수업이 어려우면 보충 영상으로 돌려볼 수도 있고 고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따라오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공부가 제일 값싼 대가라니까요. 제일 값싼 대가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잔소리하는데 미안해. 한마디만 더 할게. 여러분, 200명 있는 학교에서 상위 4%까지가 1등급이면 8등까지 1등급이에요. 씨발 나 9등급인데 너는 필요 없어. 2등, 너는 9등인데 너는 그냥 2등급이에요. 아니 한 문제 차이로 내가 1, 2등급 갈리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1등부터 8등까지는 1등급인데 왜 나는 한 문제 차이로 나는 9등이라는 이유로 나는 2등급 돼야 되나요? 세상에 룰이 그런 거야. 네가 룰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가든지 아니면 8등을 했어야지. 다 변명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천지차이라고요. 지옥과 청단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인생 대충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씨발 1등급 못했으니까 자살해 이런 건 아니야. 그런데 평소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제일 값싼 대가라니까. 이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정말로. 평생 공부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솔직히 얘기할게. 세상 살다 보잖아요. 미안해, 웃어서. 근데 뭐 웃겨서 그래. 일단 외모 존나 중요하고요.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웃긴다.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웃기지. 근데 난 정확히 알잖아. 외모가 존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야. 겪었겠죠. 얼마나 족같은지 세상이. 일단 외모는 존나 중요하고요. 남자애들 존나 삐식삐식 웃지 마라. 남자애들 웃으면 좀 기분 나쁠라 그래요. 외모 존나 중요하고요. 키도 존나 중요해. 배경 존나 중요하고 학벌 다 중요해. 모든 게 다 중요해, 사실은. 어떤 분야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연예인이야. 대학교가 뭐가 중요해. 왁구가 중요하지. 근데 판검사가 될 거야? 공부를 잘해야지. 왁구가 뭔 상관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공부가 정말 값싼 대가예요. 여러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싫으면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쓸데없는 거 다 갖다 집어치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이런 거. 틱톡도 팔로워가 몇만 명 돼. 그러면 해. 팔로워 한 56명 있어. 의미 없다니까. 팔로워 한 500명 있어. 의미 없어. 팔로워 한 5,000명 돼. 그것도 의미 없어. 10,000명 따위 못 넘어가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정말 의미 있는 걸 해야 돼. 알겠어요? 다시. 이런 유형은, 보기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기 유형은 두 가지.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지문의 정보와 보기 정보가 자, 예를 들면 얘가 어떤 원리가 나왔고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보의 위계 체계가 좀 더 얘가 상위 개념이고 얘가 하위 개념이에요. 자, 용어들 어려운데 그냥 따라오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니? 자, 이런 유형 첫 번째는 대부분은 지문의 원리를 이해해서 적용하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역시 지문 정보와 보기 정보가 있을 때 자, 위계가 동등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냥 얘는 표 처리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 빨라요. 표 처리가 나중에 너무 익숙해서 그리지도 않아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황이 됐다면 그때는 안 그려도 돼요. 수학에서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 암산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그려도 되지. 뭘 굳이 그리고 있니? 그럼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해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었을 때 근의 개수 몇 개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를 연립해가지고 푸는 놈들도 있고 그래프 그려봤더니 1개, 2개, 3개요, 정답 3개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야. 그러면 대수식으로 수식으로 써서 풀어내는 게 빠른 친구들도 있고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 게 빠른 친구들도 있는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머릿속에 그래프로 그려지는 수준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려야 되는 거라고요. 똑같아. 머릿속으로 표가 그려지기 전까지는 그려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지문에는 헨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보기에는 쿠넬리스와 코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니네가 막 유럽 여행이나 해외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남자애들은 안 가. 근데 여자애들은 꼭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셀카를 찍죠. 근데 이제 쿠넬리스의 작품을 보러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말똥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자, 헨슨은요, 기법, 즉, 예술의 형식에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헨슨은 실물 주형 기법을 썼어요. 3단락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쿠넬리스는 뭘 써놨냐? 진짜 실제 말을 갖다 놔요. 그럼 얘는 염을 먹고 있고 똥 싸고 있고 오줌 싸고 난리야 진짜. 냄새 장난 아니야 진짜로. 코수스는 실제 의자도 갖다 놓고 사진도 갖다 놓고 언어도 갖다 놔요. 뭐 그렇대요. 그러면 이거를 비교 대조하는 게 이 지문의 이 문항의 의도였던 거고. 그래서 당연히 쿠넬리스는 코수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하이퍼 리얼리즘 똑바로 하려면 실물 주형기법 갖고는 안 되고 실제 말을 갖다 써야 되는 거야 라고 한 거라고요. 여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이거 20초 동안 필기하세요. 필기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버티면서 계속 스스로도 고민해보고 해야 돼요. 많은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 필기 더 잡아줘, 필기 더.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 필기, 따라오고 고민하고 영상도 다시 돌려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머리가 좋아질 거예요. 양적 변화가 생기면 질적 변화 생겨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걸 보면서 조교쌤도 도와줄 거고 저도 도와주고 있으니 여러분이 버텨보세요, 제발.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은 워낙 성형기술이 발달해서 왁구로는 승부가 안 나요, 여러분. 예쁜 애들, 잘생긴 애들 널렸어, 진짜. 진짜 어마어마해. 잘 먹어. 키 큰 애들 널렸어요. 운동도 해. 몸 좋은 애들 널렸어. 이 외모로 어떻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반면에 생각을 해봐. 능력, 공부, 실력 이런 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순간순간이 누적돼서 언젠가 바뀌어요. 그러려면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겪어본 애들이 자기의 분야가 생겼을 때 남다른 뭔가를 내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흐리멍텅하게 살았던 애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막 정신 차려 산다고 크게 바뀔 것 같아요?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을.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유튜브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일진은 아니지만 일진의 삶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고요. 여러분 찐따는 아니지만 찐따의 삶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류계층은 아니지만 상류계층을 간접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류계층은 아니지만 정과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간접 체험해볼 수가 있다고. 얼마든지 겪을 수 있고, 근데 이건 있어야 돼. 2D와 3D는 달라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는 거랑 실제 보는 거는 차원이 달라. 여러분 인터넷으로 아무리 재미있는 거 하는 거랑 실제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상황에서 겪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과 시간이 있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싼 대가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라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 난리를 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코넬리스는 헨슨한테 뭐라고 할까? 야, 실물 주형 기법보다 실제 갖다 놓는 게 훨씬 나라고 하겠죠? 정답 3번 끝.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 구조들을 똑바로 잡아놓고 나면 정답 선지가 그냥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까 내가 교과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방금 한 게 이거잖아. 자, 학습 활동이에요. 수학의 학습 활동은 예제 유제입니다. 국어의 학습 활동은요, 전체 구조와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문단별 중심 내용 정리하는 거, 문단별 또는 덩어리별로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위계 파악해 보는 거. 이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독서 교과서고요. 1학년 교과서 파트에도 일부 이런 게 있어요. 문단별 역할 잡아봐라. 문단별 역할, 1단락 역할 뭐라고요?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라고. 2단락은 비교 대조하는 단락이라고. 학습 활동 그대로 했고 그대로 하니까 그냥 정답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수학도 마찬가지 학습 활동이 예제, 유제, 연습 문제잖아. 그대로 내신 문제고 수능 문제라니까. 아니 교과서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히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잠깐 끊었다 할게요. 지금